프랑스 베르사유 궁전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름다운 드레스, 화려한 조명, 그리고 향수 아닐까요? 그런데 혹시 그 당시 베르사유 궁전에는 제대로 된 화장실도 하나 없다는 걸 아시나요? 수천 명의 귀족들이 다 모여서 즐겁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면서도 제대로 된 화장실이 하나 없어서 사실은 오물과 악취 냄새로 가득했던 곳이기도 한 곳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절 씻지 않은 왕들을 만족시킬 향수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평생 동안 목욕을 딱 2번밖에 안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왕실이나 귀족들이 믿고 있었던 대표적인 믿음은 씻으면 좋은 기운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왕 루이 14세도 내가 목욕을 하면 내 몸에 있는 좋고 깨끗한 것들이 떠내려가겠구나, 나는 더러워지겠구나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귀족들이나 왕실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평민들이 더 많이 씻었다고 밝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은 물을 멀리했고 지독한 악취가 났겠죠. 그러면 귀족들이 다 모인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씻지는 않더라도 코는 살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도대체 뭘 했을까요? 그렇게 사용되기 시작한 게 향수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자기 몸에서 나는 지독한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를 아주 들이부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향수의 사용은 또 좀 더 특별한 점이 있어요.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미아스마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 악취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나쁜 공기는 몸에 안 좋고 좋은 공기는 몸에 좋은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때 패스트라고 하는 게 발생돼요. 우리는 흑사병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흑사병이 돌고 있을 때 사람들은 패스트균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믿었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이 패스트에 걸리면 나도 옮는다 정도로 이해를 했고, 아무래도 환자들은 몸에 병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악취가 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아스마 이론을 더 신봉하게 됩니다. 병자들이 악취가 나네? 그러면 이 악취를 없애면 나는 건강해지겠지.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악취는 그냥 안 좋은 냄새가 나 정도가 아니라 공포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내 목숨을 위협하는 안 좋은 냄새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의사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아주 긴 새 부리 같은 마스크를 끼고 있고 후드를 깊게 눌렀었죠. 그리고 목에 긴 걸 하나 매달고 다녀요. 이게 이 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각각의 처방이었습니다. 안 좋은 냄새는 병균이니까 이거를 치료하는 약은 향료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냄새의 레시피들을 조합해 놓은 거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병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깨트려서 향기를 공기 중에 퍼뜨리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목걸이 안에 있는 향을 태워서 공기 중에 좋은 향을 나게끔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향기라고 하는 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좋은 냄새의 개념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향기에 대한 믿음과 악취에 대한 공포심은 루이 15세 때 거의 절정에 이르게 돼요. 루이 15세의 조정은 아예 우리가 향수 궁정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매일 궁전 안에서 사용하는 향수를 바꿔서 좋은 냄새를 계속 풍기게끔 하고 악취를 몰아내서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다고까지 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 향수는 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과 같은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정말 처절한 의학적인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하게 사용되는 향수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재밌게도 그 당시 조향사들은 향수를 만드는 사람을 조향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진짜 직업은 가죽, 장갑, 제조업자였습니다. 놀랍죠? 그 당시의 가죽,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정도의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요. 우리는 지금 다양한 면직물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가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화학적인 물질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을 무두질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죽을 무두질할 때 썼던 대표적인 물질들은 동물의 오줌이나 배설물들입니다. 독한 향이 나는 걸 사용을 해서 가죽을 기를 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과 무두질에 사용한 악취까지 포함이 돼서 가죽의 향은 정말 가공할 만했을 겁니다. 아주 지독한 노린내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순 없었겠죠. 그래서 귀족들이 이거를 바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가죽 장갑 제조업자에게 의뢰합니다. 나 이런 장갑, 이러이러한 장화, 이러이러한 신발, 이러한 벨트,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냄새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조향사들이 이 가죽의 향을 강제로 입히기 시작한 게 현대 향수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당시 조향사들의 향료 추출 과정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처럼 화학합성염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직 천연 식물들과 동물에서만 향을 추출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동물의 돼지기름, 우리 라드라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라드나 소에서 추출한 지방 위에 꽃잎을 얇게 붙여요. 그리고 과정을 반복합니다. 꽃잎을 하나씩 붙인 다음에 냄새가 좀 밴 것 같네? 그러면 다른 꽃잎으로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앙플레라주라고 하는 냉침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아주 현재로 볼 때는 원시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손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장미나 자스민 잎을 이런 방식으로 추출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많이 쓰는 이 꽃의 향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출한 장미 잎을 수만 장씩 갈아엎어야 겨우 향수 몇 방울이 나왔는데 증류 기술 자체도 굉장히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알코올처럼 순도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조금만 보관을 잘못해도 향이 변질되거나 썩거나 균이 너무 많아져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바뀌기도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향사는 사실상 연금술사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당시에는 굉장히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악취는 병, 좋은 냄새는 이걸 이기는 특효약이라고 믿었다고 했죠. 이러한 지금 개념으로 봤을 땐 조금 기괴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개념들이 르네상스 시절 향수 유행을 절정으로 이끄는 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시에는 어떤 향수가 유행을 했을까요? 현대처럼 은은하고 싱그럽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비누향 같은 거는 명암도 못 내밀었습니다. 유행의 정점은 극강의 묵직함을 보여주는 애니멀릭 노트 중에서도 특히 사향, 우리 머스크라고 알려진 성분이죠. 사향이나 아니면은 시벳 고양이한테서 얻는 시벳, 정묘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용연향, 앰버그리스, 사향 고래에서 얻어지는 물질인데 이러한 세 종류의 동물성 향료가 유행의 정점을 찍습니다. 이러한 동물성 향료, 향수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얘네만 놓고 봤을 때 좋은 냄새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가 나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양노르의 분비샘에서 얻어내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사양노르에서 얻는 천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괜찮았겠죠. 자, 이 분비샘에서 얻은 이 물질, 이 향료, 좋은 냄새가 과연 났을까요? 동물의 생식과 배설계에서 나온 원료들이기 때문에 냄새가 좋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원액의 성분들을 보면 인돌이나 스카톨 같은 화학 성분들이 가득해요. 인돌 같은 경우에는 대변 냄새로 많이 알려져 있고 스카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 인간 대변 냄새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컹크
귀족들이 방귀를 뀌면 독한 냄새가 난다고 하죠. 그때도 이 스카톨이 발견되게 되는데 귀족들이 병을 막겠다고 좋은 냄새 나는 걸 발랐다고 하는 게 이렇게 대변 냄새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재밌지 않으신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이 인돌과 스카톨이 좋은 냄새라고 느꼈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인돌이나 스카톨 같은 경우에는 저농도, 그러니까 1% 정도로 희석을 하게 되면 갑자기 꽃냄새로 바뀌어요. 개운한 냄새로 바뀝니다. 상쾌한 냄새가 나서 껌이나 가그린 같은 데에 넣기도 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특히나 이 머스크 같은 동물성 향료들은 분자량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맡을 수 있는 향기 물질들 중에 가장 무게가 큰 애들인데 이러한 큰 분자량으로 다른 향료들이 잘 날아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픽서티브, 보류제라고 하게 되는 다른 향료들을 잘 보류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향기가 오래 지속될 수 있겠죠. 당시 사람들은 강한 독한 냄새가 가지고 있는 지속력을 역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바닥에 실제로 눈에 보이고 굴러다녔을 걸로 추측되는 온물들의 냄새가 내 코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역으로 동물의 생식기 주변에서 얻어낸 동물성 향료를 역이용한 것이죠. 그럼 요즘 이 향들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에 와서는 동물들의 보호를 위해서 윤리적인 이유로 천연 동물성 향료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린 이거를 화학합성 향료를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트 머스크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화이트 머스크 하면 어때요? 뭔가 비누 같고 깨끗하고 린넨 같고 그런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화이트 머스크는 그 냄새가 깨끗하고 개운해서 화이트 머스크가 아니라 동물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머스크를 화이트 머스크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동물한테서 얻어낸 천연 머스크는 뭐라고 할까요? 블랙 머스크라고 하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화이트 머스크와 블랙 머스크의 큰 차이점입니다. 냄새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얻었느냐의 차이인 거죠. 화이트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1920년 정도부터 사용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화학자들이 합성해낸 갈락솔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동물 향료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퀴퀴함 그리고 꼬릿함 이런 것들을 과학의 힘으로 최대한 걷어내고 오직 깨끗하고 포근하고 여전히 사양로루에서 얻어낸 머스크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지금 찰냄새나 비누 냄새라고 좋아하는 화이트 머스크는 르네상스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퀴퀴한 그리고 생존의 무기였던 그러한 향료를 현대 화학기술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동물성 향료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본 이야기는 르네상스에서 사용된 화학물질들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르네상스 시절에는 향수를 어떤 이미지로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으로 보면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이지만 그 당시에는 악취를 가리기 위해 병균과 싸우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 고분군투를 했던 흔적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향수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향료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향료 박사 김민주였습니다.